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총재 없이 기준금리를 정한 한국은행이 경기보다는 물가를 택했습니다. 성장세가 주춤하지만 10년 3개월 사이 가장 높은 물가가 더 급하다고 봤습니다.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 증시는 고전하고 이자 부담은 커집니다. 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16만 원 이상 늘어납니다. 한동안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야겠죠? 4월 15일 금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어제 방송 말미에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월에 이어서 석 달 만에 다시 올렸습니다. 왜 그랬을지,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함께 전해드리고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지명자가 현재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 완화에 대해서 걱정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또 노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이 초대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다, 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아이오닉5 세계에서 예쁜 차, 괜찮은 차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인지 모두 모아서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희 증시 잠깐 들르고요. 트렌드발전소 오늘 열리는 날이죠. 최근 들어서 향수가 꽤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향수 어제 오늘 쓴 건 아닙니다만 MZ세대가 좋아하는 향수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남들하고 안 겹치는 향, 좀 비싸도 독특한 나만의 향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니치 향수 시장 꽤 크게 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원종명 기자와 함께 알아볼게요. 문화발전소에서는 BTS 라스베이거스 공연 대단하죠. 보라헤거스, 새로운 단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래미, BTS가 그래미를 놓친 게 아니라 그래미가 BTS를 놓쳤다. 아마 전 세계가 같은 생각 아닐까 싶어요. 자, 저희 방송 중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51로 받고요. TBS 앱과 유튜브도 열어두겠습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핵심만 뽑아서 알려드립니다. 격이 다른 경제브리핑,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소식부터 전할까요? 네, 맞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시작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드디어 종료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2년 1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인데요. 네. 인원 제한, 시간 제한 이런 것들 없어지고요. 다만 마스크는 어떻게 될지 추후 조정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들이 1년을 같이 보내고도 친구들 얼굴을 모른다, 이게 코로나 시대 우리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여러 가지 규제는 다 사라진다. 오늘 11시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중간에 속보 들어오면 또 알려드릴게요.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또 올렸어요. 총재가 없는 상황이라 의견이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었거든요.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그 한국은행이 총재 공석 상태에서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현재 1.25%인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상한 거고요. 지난해 8월 0.5%에서 0.75%로 올린 이후에 꾸준하게 금리를 올렸고 이번이 세 번째 인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금리 인상이 될 것이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커서 한국은행도 액션을 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무려 4.1%나 뛰었고요. 이 4%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는 2011년 12월 이후에 10년 3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육책이구나. 우리가 그 면역을 증진하는 약을 쓸 때 머리가 빠져도 어쨌든 항암이 급하면 그쪽부터 처리를 하게 돼 있으니까
금리를 인상하면서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다른 배경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됐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최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새 정부 최우선 과제가 서민생활 물가와 뭐 민생 안정 뭐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그 물가 안정을 가장 급한 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에 하느니 정책 공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한꺼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서 뭐 빅스텝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것도 금통위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미국 현재 금리는 0.25%에서 0.5%입니다. 연준이 5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을 내고 몇 차례 추가 상승을 하면 하는 입장에선 곤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국내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 유출이 일어나고요. 뭐 이 과정에서 또 외국인들이 원화를 외환시장에 던지면서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를 걱정해서 반영한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러 국가은행들이 이와 같이 뭐 물가 상승 압박을 크게 느끼면서 금리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중앙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13일 기준금리를 1%에서 0.5%포인트 올렸고요. 이게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런 빅스텝을 단행한 거는 2000년 5월 이후 2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날 캐나다 중앙은행은 향후 더 올릴 수도 있다면서 추가 인상을 예고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25일부터는 채권 매입하는 것을 중단해서 시중에 돈을 그만 풀겠다 뭐 이런 내용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22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 인상을 단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도 전해지고요. 기준금리를 종전 1%에서 1.5%로 0.5%포인트 올린 거고, 지난해 10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이번까지 4번 정례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올렸다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많이 한 번에 빠르게 올리는 분위기다. 유럽중앙은행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현지 시간으로 14일 유럽중앙은행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로 동결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신중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여기도 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어서 다른 식으로 이 인플레이션 열기를 좀 식히려는 의지를 또 보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매입을 3분기에 종료해서 유동성을 줄이겠다, 이 내용을 재확인한 건데요. ECB는 지난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본래 올해 내내 이어질 예정이었던 채권 매입 일정을 대대적으로 앞당긴 바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기준금리도 향후 올릴 것이다. 뭐 채권 매입을 단계적으로 종료한 뒤에 일정 시기가 지난 뒤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 뭐 또 이렇게 발표도 했습니다. 그래요. 전반적으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린다. 이 소식이 간밤 뉴욕 증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자,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지명자가 주택담보대출 그 인정 비율 LTV 완화 좀 걱정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국회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와 서면 질의를 한 내용이 어제 공개됐습니다. 여기서 이 후보자는 LTV 완화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LTV라는 거는 주택담보대출 비율로 뭐 매매하는 주택 가격에서 몇 %까지를 대출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걸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뭐 가계부채도 잡고 물가도 잡아야 되는데 LTV가 늘어나면 대출 늘어나서 힘들다 뭐 이렇게 말한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후보자 말을 그대로 옮겨보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LTV 늘어서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 안정, 금융 안정 등의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러니까 LTV 늘어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요. 한은 총재 지명자 혹은 한은 총재들은 한 번에 들어서 딱 알아듣게는 일부러 말을 안 하죠. 그렇죠. 복잡하게 또 얘기하시는 이게 게 있죠. 정책적 모호성이라고 하는데 취임하고 나서는 또 어떤 표현을 쓰실지 한번 지켜볼게요. 그런데 인수위는 입장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그동안 이거 풀어주겠다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날 이 후보자의 발언은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LTV 완화 정책을 어떻게 보면 또 겨냥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20%
60%에서 70% 차등 적용하고 있는 1주택자 현재 LTV를 70%까지 상향해서 단일화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겐 이 비율을 80%까지 높여주겠다라고 공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후보자가 반대되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미묘한 신경전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 후보자하고 윤 당선자가 실제 업무를 하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뭐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갖고 자신의 업무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뭐 덩달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사실은 한국은행이 홀로 정하는 사안은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 또 기타 관련 부처들 특히 금융당국의 입장이 두루 반영이 되는 건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LTV 관련해서 이것도 완화가 어렵다라면 DSR 규제 완화는 더 요원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새로 지명이 됐죠? 네,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이정식 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을 새 정부 고용노동부 수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한국노총이죠. 여기에 입사해서 정책본부장과 사무총장 등을 맡았던 노동 전문가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고 합리적 노사관계의 밑그림을 그려낼 적임자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고용부 장관 후보자 이 인선 결과를 두고 예상 밖이다 이런 평가는 왜 나오나요? 이게 아무래도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노조 출신 장관을 기용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고 아무래도 친노동자 성향 인사보다는 친기업 성향 인사를 선호하기도 하고요. 또 뭐 정책을 그렇게 펼치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 유연화 정책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아직은 섣부른 예견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뭐 노조 출신 장관이다 보니까 노동 정책 변화를 하더라도 노동계를 끌어안으면서 뭐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 박근혜 정부가 노동 정책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 후보자도 지명 후에 기자회견에서 뭐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뭐 정부 주도보다는 노사 간 관계를 뭐 신뢰를 토대로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한국노총을 당선인이 방문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런 입장이어서 앞으로 노총과의 관계도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좀 뒤처졌다. 이거 좀 조급하다는 얘기 많았는데 세계 올해의 자동차 이상을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3일 뉴욕 오토쇼에서 열린 2022 월드카 어워즈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가 세계 올해의 자동차상 이걸 수상했다라고 합니다. 후보에는 모두 27개 모델이 올랐었는데요. 이 가운데 현대차 아이오닉 5, 기아 EV6, 포드 머스탱 마하 2 이게 세계 전기차가 최종 후보로 올라서 끝까지 경합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올해 자동차 상은 세계 3대 자동차 상으로도 꼽혀요. 이게 3대라고 하면 세계 올해 자동차상, 뭐 북미 올해의 자동차상, 유럽 올해의 자동차상 요 세 개인데요. 이번 수상으로 현대차 그룹이 올해 3대 자동차상에서 2관왕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기아 EV6가 유럽 올해 자동차 사상을 수상했고 이번에 세계 올해 자동차 수상하면서 2관왕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수요가 있을 때 판매할 수 있느냐 양산이 되느냐가 결국 이게 시장 선점의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이 양산 과정에서 최근에는 중국 회사들한테 너무 밀린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현대차가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구민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 영업시간 제한 전면적으로 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마스크를 완전히 벗을 수는 없다.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모양이죠. 인수위에서도 아직까지 마스크 벗는 거 좀 걱정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모양인데요. 관련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고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 통해서 건강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발을 들고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디지털 리서치 팀의 박광남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예, 일단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가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기술주 중심으로 매물출에 되면서 나스닥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라가르드 ECB 총재와 존 윌리엄스, 로레타 메스터 등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국채 금리 급등을 좀 야기했고요. 한편 개별 기업들의 실적 결과가 여전히 영향을 준 가운데 옵션 만기를 맞아서 대형 기술주가 부진했지만 대부분의 종목군은 견고함을 보여서 다우지수가 소폭 하락에 그친 점도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기술주가 어려웠다 이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러다가 이제 말 거다 여기가 정점이다 해서 잠깐 안도하는 듯도 했거든요. 분위기가 왜 달라졌나요? 일단 사실 지난번에 근원 CPI가 이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전월 대비 상승률을 줄이자 이제 시장에서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소매 판매 지표도 견고한 결과를 보이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소비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부분의 품목들이 지난달 대비해서는 증가폭이 좀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금리 상승에 불을 붙였던 이벤트는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이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5월에 50bp 금리 인상은 합리적인 선택이며 금리 인상은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 수준의 발언은 지금까지 주요 연준 위원들이 하고 있던 수준과 유사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는데요. 다른 연준 위원들과는 좀 다른 발언도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유입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이슈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는 브레이너드 연준이사 및 월러 연준이사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주장과는 배치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오늘 금리 상승을 야기시켰던 주요 포인트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장 후반에 레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다시 한번 높은 인플레를 경고하면서 빠른 속도로 정책 조정이 이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매파적인 발언 속에서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고요. 증시가 조정을 받았고 이 증시 조정에 있어서는 옵션 만기를 맞은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 중앙은행 안에서도 잘 모르겠다 의견이 반반이다 이렇게 읽히네요. 그러면 소비 상황을 전반적으로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향후 정책 회의에서요. 지금 미국 소비 지표는 어떻게 나옵니까? 예, 어제 미국의 이제 간밤에 미국 3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보다 둔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전월 대비 그래도 0.5% 증가로 발표가 됐습니다. 운송과 가솔린을 제외한 수치는 지난달 발표치인 전월 대비 0.1% 감소보다는 개선된 0.2% 증가로 전환이 됐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하기는 했으나 에너지 가격 급등 영향을 좀 제외하고 본다면 여전히 견조한 소비의 흐름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가격 효과를 좀 제외하고 볼 경우에는 고물가에 따른 구매력 축소와 공급망 차질 영향 등으로 실질 소비 자체는 2개월 연속 감소세로 변화를 줬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솔린 판매가 전월 대비 8.9%나 올라가면서 급증을 했고요. 반면에 자동차 및 부품은 감소했고 서비스 소비가 증가한 것은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비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플레 영향에 따라서 점차 둔화 가능성은 높아지는 모습이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처럼 미국은 사실상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서비스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4월 소비심리지수가 발표됐는데 미국의 4월 소비심리지수는 지난달 발표나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65.7로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도 상향이 됐고요. 기대지수도 50대에서 60대로 즉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반등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저희가 조금 더 추세를 봐야겠지만 이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지표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일단 미국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이제 인플레 피크아웃 약화에 따라서 하락한 미국 증시 영향에 양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을 했고요. 특히 미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한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비둘기파적인 22회의 정책에 따라서 달러도 더 강세 흐름을 강화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또한
수급상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매물 압박을 받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삼성전자는 6.6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반면에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좀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한국은행이 앞으로 경기 상황이 만만치 않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도 올해 성장세가 예상만큼 안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어제 저하고 말씀 나누실 때는 이번 달이든 다음 달이든 올라갈 게 자명할 거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안 될 겁니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경기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금리를 올린다. 요거 증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사실은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부담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국 금리에 대한 영향보다는 대외 경제 환경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외 중앙은행들의 이런 스탠스를 무시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인상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이제 물가라는 부분에서, 이 물가가 실제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이 실제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들이 이야기한 것보다는 조금은 하반기로 갈수록은 좀 이런 금리 인상 압박 같은 것들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의 박광남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있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성숙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워터파크가 개장을 하게 되잖아요. 향수의 계절이란 뜻이죠. 향수 겨울에도 다들 많이 뿌리시겠지만 땀이 많이 나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더 사람하고 접촉할 일이 많아져요 할 때 관심을 가지실 텐데, MZ세대는 좀 다릅니다. 날씨, 계절 상관없이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노제 씨가 저는 향수 안 뿌리고 나가면 옷 안 입고 나간 것 같아요 해서 노제 씨가 뿌리는 그 향수가 완판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MZ들이 좋아하는 향수는 과거에 9세대가 좋아하는 향수랑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른바 니치 향수에 푹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트렌드 발전소에서는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이신 우리 원종명 기자와 함께 니치 향수의 세계에 한번 빠져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패션 뷰티 에디터 원종명입니다. 좋으다. 밝다. 저는 원 기자님 TV에서 많이 뵀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저도 항상 예청자로서 좀 굉장히 많이 듣고 있는 팬입니다. 급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TBS 95.1 항상 맞춰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네, 완전 애청자입니다. 그 뷰티 업계에서요. 네. 남성 뷰티 에디터는 정말 귀하죠. 정말 귀한 뷰티 에디터인데 그 중에서도 진짜 유명한 분이 현장에 나와주셨는데, 영광입니다. 니치 향수라는 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니치 향수라는 게 대체 뭐예요? 일단 니치라는 말의 어원부터 좀 살짝 얘기해보자면 빈틈이나 틈새를 의미하는 그 이탈리아 니키아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니치 마켓 할 때 그 니치군요. 맞아요. 니치 향수는 좀 소수를 위한 프리미엄 향수를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패션 브랜드에서는 합성 원료를 좀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반대로 니치 향수는 좀 천연 향로나 좀 귀한 성분을 가지고 좀 향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 프레그런스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그런 브랜드에서 주로 출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향수들이 향들이 좀 일반적으로 플로럴이나 꽃향, 그래서 시트러스, 프루티, 머스크라고 얘기를 한다면 니치 향수는 좀 특이해요. 가죽향이라든지. 가죽향이요? 네. 그리고 돈 주고 가죽향을 사서 뿌린다고요? 엄청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모키향, 그리고 우드향, 이끼향. 네. 요즘에 굉장히 또 트렌디한 향이거든요. 비 오는 날 숲속에 나가서 맡을 수 있는 흙과 이끼의 냄새. 네, 갑자기 베르사유 궁전은 문을 딱 열었는데 거기서 날 것 같은 그런 뭔가 자연의 향 같은 거. 궁전에 좀 계셔보셨나 봐요. 전생에 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고급 향수, 레어 향수라는 말도 있는데 굳이 니치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니치 마케팅에서 따온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긴 한데, 니치한 것이
리치한 것이 된다는 그런 좀 말이 있어요. 좀 고급스러워진다. 리치가 리치가 된다. 그렇죠. 리치. 제가 발음이 좀 부족했네요. 약간 네. 그 틈새를 노리는 그 상품이 네. 부를 만든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잖아요. 네. 니치 향수 누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시초가 정말 말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패션 브랜드들 뭐 P나 뭐 L 이런 뭐 패션 브랜드들이 네. 옷이나 가방 슈즈를 만들고 나서 그 인기가 나면 그 인기에 힘입어 부수적으로 출시하는 그런 서브 라인의 개념이었어요. 향수는. 근데 2000년대 중반에 그 영국의 제이 브랜드 아마 네. 그 써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제이 브랜드에서 좀 2가지 이상의 향수를 레이어드를 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해서 자신만의 비율로 완전히 새로운 향의 조합을 찾아라. 그런 캠페인을 열었거든요. 이때부터 보면 나만의 향을 갖자. 그런 좀 붐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 다양한 니치 향수 브랜드들에서 주목을 받고 그리고 S나 L 같은 대기업에서 그런 브랜드들을 좀 직접 진출시키기도 하고요. 심지어 그 브랜드에서 직접 한국으로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는 사실 좀 패션이나 뷰티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사이에서 잡지, 뭐 광고 그리고 입소문을 통해서 전파되는 수준이었죠. 딱 그거였어요. 거기까지는. 근데 네. 최근에 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가 패션 잡지에서나 보던 그런 브랜드를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직구로도 사시고요. 그쵸. 뭐 구매 대행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비를 하시는데 네. B 브랜드 혹은 네. 말씀하신 J 브랜드, 뭐 그 D 브랜드 네. 이런 향수들 보면 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쵸. 한 병에 25만 원, 30만 원, 네. 50개 올라가는 고가의 가격대인데 네. 일단 이런 가격대가 현장에서 수용이 되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요. 일단 니치 향수가 비싼 이유를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향수는 일반적으로 좀 일반 향수에 비해서 천연 향료를 베이스로 하거든요. 니치 향수는.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향이 굉장히 무한해요. 그리고 또 수백 년간 사람들한테 익숙해졌던 향이 아닌 전혀 새로운 향을 좀 창조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 자체가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가시밭길. 굉장히 비싼 거죠. 예. 네. 그 뭔가 인고의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수많은 테스트와 여러 가지 정말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니치 향수는 좀 조향사가 이제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낯설거나 좀 이 향 별론데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취향을 타겟으로 한다는 좀 니치 향수의 지향점과 맥락을 같이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니치 향수가 모두에게 호감을 얻지 않더라도 좀 열광하는 단 한 명의 마니아를 만드는 것이 니치 향수의 본질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또 가격대 말씀하셨는데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비싸다고 다 좋은 향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향수를 적당한 가격대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팁 하나를 드리자면 네.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대에서 거의 막 300만 원, 400만 원대까지 300, 정말 400만 원이요? 굉장합니다. 굉장한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보통 그런 니치 향수 브랜드에서는 좀 향수보다는 저렴한 가격대의 캔들이라든지 디퓨저 그리고 요즘에 또 핸드크림 그거 괜찮은데요? 네, 그런 이유가 네. 나오는데 향은 또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로 워밍업을 일단 했다가 정말 이 향이 내 향이다, 인생 향이다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큰 마음을 먹고 향수로 도전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시행착오 없이 확실하게 내 향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기회 비용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쵸. 보통 네. 그런 브랜드에서 비누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비누 나오죠. 일단 네. 비누나 아니면 차량용 디퓨저, 방향제 이런 네. 것들로 시작을 해보시면 좋은데 300~400만 원까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가격대도 이렇게 다양하다고 하는데 네. 니치 향수를 찾는 주 소비층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은 생애 전 주기에서 소득이 제일 많을 것 같은 세대보다는 맞아요.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세대가 니치 향수를 좋아한다. 네. 요즘 모순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니치 향수 같은 경우에 남들과 좀 다른 나만의 것을 갖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찾았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MZ 세대들이 정말 가치 소비를 지향하면서 니치 향수를 소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향수는 기본적으로 사치품이에요. 뭐 없어서 뭐 죽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통적으로 향에 대한 소비는 소득 수준이 높아져야지 생기는 현상인데 그러니까요. MZ세대는 본인의 소득이 높지 않잖아요. 근데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시대에 그래도 태어났고 그 진화된 소비 문화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향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고 거기에 대해서도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닐까라는
또 이런 현상으로 판단합니다. 이른바 가심비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가심비죠. 네가 나한테 얼마나 큰 만족을 줄 수 있니 이걸 네. 따진다는 얘기니까 네. 확실히 소비의 기준이 다른 세대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 특징 이런 걸 반영한다는 거잖아요. 네. 소확행 아이템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작은 기쁨을 매일매일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을 줄 만큼 네. 그런 아이템이 됩니까? 기존에 이제 MZ 세대보다는 약간 윗세대인 40, 50대들은 이제 구매력들이 있는 세대인데 X세대. 그쵸. 네. X세대 뭐 약간 오렌지족들 그런 트윈 나이대잖아요. X세대죠. 네네. 네. 추억에. 알아들으시는 거 보니까 아니 제가 저는 잘 아니에요. 급히 짐작이 됐어요. 제가 네. 공부를 하고 와서 아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 세대에 비해서 구매력은 좀 떨어지는데 이제 소비 문화를 활발하게 하는 MZ 세대들은 향수야말로 좀 작지만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대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명품 옷이나 가방에 비해서 훨씬 적은 비용이잖아요. 훨씬 적은 비용 거의 상대적으로는 네. 그렇죠. 근데 고급 브랜드의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남들과 좀 차별화를 둘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최대한 뭔가 즐거움을 합리적으로 느낀다는 기분을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스몰 럭셔리 제품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뭐 립스틱, 그렇죠. 그리고 뭐 선글라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향수는 그 아이템에 비해서 조금 더 감성적인 만족도까지 이끌어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MZ 세대가 니치 향수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기는 사실은 컨디션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맞아요. 네. 공간이나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단서가 되기도 하는데 네. SNS를 통한 전파 이것도 무시할 수 없죠. SNS 솔직히 저도 그렇고 MZ 세대들한테는 이제 그런 스몰 럭셔리 하는 가장 큰 이유가 SNS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치 소비 못지않게 경험 소비를 이제 중시하는 MZ 세대들은 니치 향수 자체가 SNS에 올라감으로써 나 이런 니치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 나 특별해. 나는 너희들이 잘 모르는 향수를 써. 이런 식으로 뭔가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을 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명품 이런 소비 자체가 플렉스 문화랑 연결이 너무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니치 향수가 SNS에 정말 많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사실은 최근에 SNS 특히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시면 언박싱하는 그 영상도 그쵸. 정말 많고요. 네. 그리고 이 떼샷이라고 해서 기사나 제이사 향수를 네. 나 여기까지 써봤어. 그쵸. 컬렉션 이만큼 모았어. 이런 사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들 아마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이걸 수입하고 맞습니다. 판매하고 전진 배치하는 것 같은데 네. 코로나19하고도 니치 향수 시장의 성장세가 무관치 않다?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신성한 아침 방송에 네. 적합한 용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르가즘이라고 그 시대 코르가즘 시대라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코로 향기를 맡을 때 쾌감을 이제 뜻하는 신조어인데 이제 코로나 감염의 대표적인 감염 그 증상 자체가 후각 상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각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서 냄새 맡을 수 자연스럽게 있어. 이게 자랑스러운 시대가 됐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향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마스크를 쓰면서 그 높아진 관심에 불을 지른 거예요. 마스크를 쓰면 그쵸. 냄새가 잘 안 나지 않아요? 마스크를 쓰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성분들은 화장을 안 하게 되죠. 그렇죠. 메이크업을 안 하게 되면 피부에 대한 관심이 몸으로 갑니다. 그동안 든든했는데 마스크. 네. 강한 무기라고 또 말씀들 하시는데 몸으로 가면서 몸에 관심을 많이 두시는데 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잘 씻는 청결 그리고 보습 그다음에 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감명 있게 본 영화 중에서 향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정말 그 네. 집착과 하지만 네. 거기에서 그 만들어낸 향을 한 번쯤 맡아보고 싶은. 그렇죠. 근데 그 영화에서 대사 한마디가 있는데 아름다운 것 앞에서는 눈을 감을 수 있지만 향기로부터 결코 도망칠 수 없다. 그 대사에 느껴지는 게 정말 그 오감 중에서도 향수, 그러니까 향기, 그 약간 후각이 가장 강하고 민감하게 작용하는 정말 감각이거든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나와 있는데 코로나19 이제 사태로 약간 억눌렸던 소비 욕구가 분출되면서 이런 향기에 대한 니즈와 이런 게 맞물리면서 MZ 세대들이 이제 자신들의 소비 욕구를 약간 분출하고 뭔가 표현하는 수단으로 니치 향수가 이제 약간 잘 셀렉트가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여행을 간다거나 화장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예쁜 옷을 산다 계절별로 네. 사실은 올해는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그쵸? 네. 어디 갈 데가 있어야 예쁜 옷을 사죠.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파자마 말고 필요가 없지 이제 않습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네. 향기 말고는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네. 요게 아마도 향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준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향수 요즘 사람들에게 요즘 사람 우리도 요즘 사람인데 저희도 요즘 사람입니다. 지금 이 네네네네. 원고에다가 요즘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 원 기자님이 해주신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작가님이 그래요? 저도 이게 쓰면서 약간 저도 요즘 사람인데 왜 이런 질문을 그래요. 하셨는지. 작가님 보시기에는 네. 우리는 요즘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네. 후각이 행복을 선사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인기 있는 향들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약간 소나무 향 소나무. 그리고 소름. 7937님. 저는 소나무 송진향을 어머. 좋아합니다. 늘 상큼상쾌 건강해지는 향입니다. 네. 좋아요 하셨는데 저는 소나무 향이라고 하면 그 음료수가 떠오르거든요. 소나무 냄새가 저희 아버지가 났던. 굉장히 사랑하시는 네. 베스트셀러 아이템. 소나무 향을 좋아하시는군요. 소나무 향도 굉장히 좋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이 향이 괜찮아요 말씀하실 때 이끼 향 같은 거. 그러니까 맡으면 이끼. 뭔가 그 연상이 되는 게 있어요. 그 장소가 연상이 되고 뭔가 자, 한번 표현해 주세요. 어떤 장소가 연상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피렌체에 갔을 때 두모 성당 그 근처에 있는 뭔가 그 작은 숲 속에 있는 뭔가 그 약간 네이클로브 이렇게 있고 이끼도 있고 그런 뭔가 숲의 향이 느껴지는 뭔가 그런 정취가 연상이 되거든요. 네이클로브 확실히 있었습니까? 네이클로브는 찾지 못했어요. 드문드문. 네, 있을 것 같아서. 비행기 타고 남해 나라 가는 그런 냄새군요. 약간 그 외국 향. 외국 냄새. 네, 외국 냄새입니다. 좀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행도 못 가는데 요 냄새로 대리만족할 수 있겠구나. 또 특이한데 인기 있는 향 뭐가 있어요? 특이한데 인기한 향은 특히 그 S 브랜드가 있어요. S 브랜드에서 그 가죽향을 출시를 했는데 가죽향은 뭘까요? 가죽향은 저희가 흔히 그 뭔가 그 이태원에 그 오래된 앤틱 가구점을 가면 느낌 왔어요. 가죽 소파에서 나는 그 약간 그 꿉꿉하면서도 뭔가 익숙한 그 향이 있어요. 나 이전에 한 4만 5천 명이 앉았을 것 같은 냄새. 하지만 되게 편안한 냄새. 맞아요. 뭔가 그 마치 내가 예전부터 맡았었던 같은 그런 향기가 있거든요. 그 향도 그렇고 의외로 또 타바코 향이라고 해서 담배 냄새 아니에요? 맞아요. 시가 향을 넣은 향수도 있어요. 시가 향을 넣는다고요? 시가 향이 이게 담배랑 좀 다르게 시간이 지나면 향기가 조금 이렇게 배어드는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향수가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라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근데 어떤 거는 이제 바로 뿌리자마자 이제 나는 탑노트가 좋은 게 있고, 어떤 건 이제 중간 한두 시간 지나서 나는 미들노트가 좋은 게 있고, 그다음 베이스노트 마지막 향인데 그 타바코 향은 베이스노트 마지막 잔향이 굉장히 좋아요. 잔향으로 담배 냄새를 좋아한다? 그 담배보다 시가에 좀 가까운데. 담배와 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한테 예를 듣자면 남자한테 안기고 싶은 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시가 향이라고 하면 유럽 호텔 1층에서 나는 냄새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 유럽의 그런 카바레 분위기에서 뭔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냄새를 좋아합니까? 그게 은근히 이게 잔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향기의 세계 소개를 해주셨는데 니치 향수 알겠어요. 스몰 럭셔리. 이거 말고 다음번에 스몰 럭셔리계 2단합니다. 요거 얘기됩니다 하는 아이템 어떤 거 보고 계세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물러가고 있고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꾸미기를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돌입해야죠. 그렇죠. 돌입해야 되는데 외모 꾸미는 거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액세서리예요. 귀걸이, 팔찌, 반지 같은 주얼리 아이템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고, 이 얘기는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때 우표를 모았어요. 초등학교 맞죠? 국민학교 아니고요. 우표 모았다에서 좀 의심이 되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스몰 럭셔리 대명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표에 부흥기가 좀 왔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개인 취향이 반영된 것 같은데. 뭐 저희 집에도 우표 첩 있잖아요. 네네네. 저 한 5권 정도. 크리스마스 씨라고. 네. 지금까지 뷰티 에디터 겸 동아방송예술대 교수이신 원종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지명이 잠깐 바뀌었어요. 보라헤거스?
그 동네 가니까 전광판에 다 보라이것으로 써있답디다라고 하는데 이거 라스베이스 관광청에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냥 한 거예요. 왜일까요? BTS가 거기에 갔거든요. BTS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전 세계 수십만 명이 지금 라스베가스에 모였다고 합니다. BTS 공연장, 다양한 체험 또 연계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장에서 날마다 화제를 뿌리고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라스베이거스 BTS 공연 이모저모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향수 냄새 좋은 거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거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클럽에서 나는 땀 냄새. 집에서 EDM 틀어놓고 클럽에서 나는 그래요. 땀 냄새를 쫙 뿌리면은 효과가 배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뭐 이제 클럽까지 안 가도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기온이 올라가고요. 각자 누구나 가지고 있는 1인 1 워터파크 개장이 멀지 않았어요. 그렇네요. 그래요. 우리 함께 있는 것만으로. 그런데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아름다운 땀방울 BTS가 무대에서 보여준 그 땀방울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은 약간 속상한 상황에서 진행이 되는 콘서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미 어워즈. 제가 보기엔 그래미가 BTS를 놓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우리 평론가님 생각이 궁금하네요. 뭐 크게 놀라운 일은 아니다. 그래미가 그동안 내려왔던 선택이라든지 그들의 성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BTS가 뭐 많이 저는 수상에 근접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다른 어느 상도 아니라 그래미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뭐 그다지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뭐 사실 화가 날 수도 있어요. 팬 입장에서는. 하지만 너무 뭐 깊게 담아둘 필요는 없겠다. 왜냐하면 지금 K-팝 뭐 특히 BTS의 위상이라는 것이 어떤 뭐 그래미의 선택을 받고 못 받고 좌우되는 그런 위상은 이미 지났잖아요. 훨씬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걸 또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또 지혜도 필요하다.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그러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BTS의 리더인 RM씨도 그래미와 관련해서 의연한 자세, 정말 쿨한 한마디를 남겼거든요. 우리 RM씨 목소리 준비돼 있죠? I know there's a lot of noises out there about our Grammys and the team itself. But, you know, we didn't come to Vegas for the Grammys. We came to Vegas for the armies. Right? 참 좋은 For 얘기 the 같은데 그래요.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그래미 때문에 라스베가스에 온 게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 아미들을 위해 왔다. 근데 이거는 저는 소위 말하는 립서비스성 발언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BTS의 커리어에 있어서 그래미 수상이 하나의 어떤 정점을 찍는 이렇게 하나의 데코레이션이 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사실은 라스베가스에 방문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공연 때문이죠. 예, 지금 뭐 라스베가스 아까 뭐 앞에서 살짝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이게 뭐 K-팝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국 대중음악의 역사에서도 사실은 흔치 않은 한 아티스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의 그 받쳐짐이라고 할까요? 헌정이에요. 헌정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서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 라스베가스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지금 속된 말로 현장은 뒤집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현장이 뒤집어졌다. 저는 완전 여기서 감이 왔어요. 라스베가스에서 우리가 연초에 CES 이런 거 하면 콧대가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호텔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방이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러니까 블럭딜에서 나갈 정도인데 그렇죠. 그 호텔에서 BTS를 위한 메뉴를 만들 정도이니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졌다. 저는 100% 공감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공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라스베이거스 그동안 세계적인 스타들의 공연 다양한 쇼 열렸는데 이 도시가 좀 주목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요. 베가스라는 도시 자체가 사실은 미국의 쇼 비즈니스, 뭐 갬블링, 도박 등을 대표하는 사실상 그 향락의 중심지라고 돼도 향락. X세대 뭔가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요즘 사람.
그런 어떤 쇼 비즈니스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스베가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장기적으로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본인의 커리어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레주메로 올라가곤 하는데요. 뭐 셀린 디온 같은 가수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뭐 대표적으로 오래 공연을 해왔던 가수이기도 하고 그 외 레이디 가가, 머라이어 캐리 등이 라스베가스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콘서트로 유명했었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그 만달레이 베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유명한 호텔인데 거기서 아예 마이클 잭슨 쇼가 있기도 했고요.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그 가수에게 헌정되는 프랜차이즈 공연 같은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벌어지곤 합니다. 그러니까 BTS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위대한 가수들과 비슷한 반열에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그들 입장에서는 이런 투자한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사실 폭발적인 지금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라스베이거스가 BTS의 후광을 받는다. 저는 오히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얼리전트 스타디움이라는 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공연장 어떤 곳입니까? 보통 가장 큰 공연장이라고 하면 풋볼 스테디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홈구장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6만 명, 보통 7만 명 좌석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관중은 다르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대규모 단독 콘서트를 가진 뮤지션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이 자리를 일단 다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죠. 한 3명 될까요? 역대? 지금 현재까지는 총 6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두 사실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관객을 채우는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단발 공연이었어요. 예. 실제로 이런 스테디엄, 이 빅 스테디엄에서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4회 공연, 그러니까 백투백으로 그러니까 그 연속으로 좀 주말 2주 연속의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BTS가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 공연뿐 아니라 이제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도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공연을 했던 가수는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와, 엄청나네요. 이게 연인으로 치면 수십만 명이 될 텐데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다라고 해도 지금 20만 석의 티켓이 하루 만에 매진됐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프리세일이라고 있어요. 선 예매인데 이게 나흘 동안 20만 석의 전석이 바로 이제 매진이 됐고요. 와. 이게 이제 최고 가격이 보통 30만 원까지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팔리는 금액이 그런 거고 미국은 이 리세일 티켓이라 그래갖고 재판매 사이트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어요. 아, 그거 해도 되나 보군요. 그럼요. 거기는. 합법적으로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는 얼마에 팔리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야, 진짜 부르는 게 값.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요. 이런 라스베이거스 콘서트가 단순히 공연만 즐기는 자리가 아니었다. 이런 후일담도 많아요. 네, 이게 뭐 그런 경제 용어에서는 360도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오, 경영학과 나오는 남자. 네. 뭐 그런 것도 모를까 봐요. 이게 단순히 BTS라는 가수의 공연이 열린다라는 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BTS의 공연이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어떤 문화 행사가 열리고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BTS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 전체, 가령 음식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방면으로 그야말로 360도로 사람들과 만나고 거기서 수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식의 지금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 그 점에서 사실은 이 공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그 거리에 그 스트립이라고 있어요. 네. 라스베가스 중심가인데 거기에 뭐 수많은 팝업 스토어들이 맞아요. 라면 회사도 가고 되게 그렇습니다. 많이 갔더라고요. 이게 거의 하나의 어떤 K컬처 페스티벌에 버금가는 규모예요. 그리고 뭐 MGM 같은 그런 유명한 호텔 프랜차이즈들은 BTS의 주제를 활용한 테마 룸, 스위트 이런 것들. 포토카드 주던데요. 그렇죠. 포토카드도 있고 그리고 뭐 그 외에도 거기 가장 유명한 분수쇼가 사실은 벨라지오. 네. 벨라지오 분수라고 하는데 이게 버터하고 퍼미션 투 댄스라는 노래를 주제로 그러니까 그 노래에 맞춰서 분수쇼가 벌어지기도 하는 등 사실상 라스베가스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채로운 이벤트들이 모두 다 BTS라는 지금 주제와 결합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의를 보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 벨라지오 분수쇼는 사실은 예전 드라마에서 이병헌, 송혜교가 주연했던 올인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수쇼 요거 배우러 갔다 온다 막 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유명한 쇼인데 이거 올인이래 그랬더니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 근데 그 분수쇼의 배경음악을 BTS 노래로 저 틀었습니다. 버터하고 다이너마이트. 네. BTS의 컬처다 이렇게 부를 만해요. 다양한 이벤트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하고 그 생각해 보세요. 네. 거리에 보랏빛으로 저도 지금 색깔이 좀 그런 색깔인데. 의식하고 입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입고 나왔습니다. 잠깐 칭찬 좀 해드리려고 했더니 그렇습니다. 의식하고 입었습니다. 아니 거리에 진짜 전광판에 그 대형 전광판에 네. 보라해 뭐 보라해 가스 뭐 혹은 아이펄플유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도시 자체가 보라색으로 꾸며진다는 것 자체가 믿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거 저는 전광판을 아미들이 샀을까 했는데 그 보라해거스 이거는 관광청이 알아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연을 라스베이거스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해요. BTS 제발 와줘 이런 거죠? 지금 뭐 모든 도시가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이제 하이브하고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먼저 제안을 했죠. 그래서 그 네. 가능성을 타진을 했고 이게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더 시티 프로젝트가 이제 완성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지금 예상하기로 뭐 2천억 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전 뭐 더 그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MGM 인터내셔널 리조트 부사장이 30년간 자기가 여기서 전설적인 공연을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도의 규모, 어마한 규모는 물론이고 이게 도시 전체가 정말 팬들이 마칭한다 그러잖아요. 거의 네. 행진을 하면서 가득 메우는 이런 것들은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할 정도고 티켓 수익만 400억 원인데 야. 그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들이 여기에 온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에 와서 쓰는 돈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부가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BTS가 라스베이거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취타. 그래미에게 갑자기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저희는 월요일 날 올게요.